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딱 3개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UNE EC 규제, 한국 규제 시스템, 테슬라 FSD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도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계속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면 영상 공개 전 먼저 보기랑 빠른 소식을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매뉴얼 7153님, 정원, 제로원영님 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요, 요즘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테슬라 FSD 유럽 승인 뉴스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 뒤에 깔려있는 UNEC 규제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한국 규제 시스템의 한계가 왜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는지까지 한 번에 싹 다 정리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주제 진짜 복잡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론부터 딱 바꿔갑니다. 테슬라 FSD가 유럽에서 승인됐다는 식의 기사들, 이거 상당 부분이 과장 또는 오해에 가깝습니다. 지금 단계는 확정 승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2026년 2월에 RDW, 그러니까 네덜란드 승인기관에서 시연과 검증을 목표로 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승인 도장이 꽝 찍힌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헤드라인만 보고 와, 드디어 유럽에서 FSD 풀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거든. 그럼 테슬라가 현실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길이 뭐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걸 딱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UNECE R171DCAS, 그러니까 레벨이 감독형 고속도로, 보조 기반으로 고속도로 한정 FSD를 여는 시나리오. 둘째, EU 규정 2018-858 아티클 39, 예외 승인을 통해 더 광범위한 FSD를 허용받는 시나리오. 다만 둘째는 법과 철학 차원에서 난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게 오늘 제 콘텐츠의 핵심이니까 천천히 하나씩 뜯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R79, R157, R171 이 세 글자만 보면 바로 멀미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규정들 공부할 때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유럽에서 가능한 FSD의 상한선을 정해버리는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테슬라 FSD가 왜 유럽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제한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먼저 R79부터 볼게요. 이름은 스티어링 이퀴먼트, 그러니까 조향장치 규정입니다. 출발점 자체가 조향은 인간이 한다라는 전통적인 ADAS 관점이에요. 그래서 연속 조향 극코너 차선 변경을 강하게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핸들을 오랫동안 잡고 있거나 급격하게 돌리거나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거죠. 지금 수준의 FSD랑은 솔직히 궁합이 거의 안 맞는 낮은 상한선을 둔다.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제냐면 FSD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주도권을 많이 가져가는 방식인데 R79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R157입니다. ALKS, 그러니까 레벨 3 고속도로 규정이에요. 예시로 메르세데스 S클래스 드라이브 파일럿이 딱 들어갑니다. 혹시 메르세데스 드라이브 파일럿 아시나요? 고속도로에서 시스템이 완전히 운전 주체가 되는 레벨 3 자율주행 기능이거든요. R157은 바로 이런 레벨 3 자율주행을 인증하는 규정이고 운전 책임을 시스템으로 봅니다. 이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레벨 3부터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 그러니까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바뀌거든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그리고 R171 DCAS입니다. 이게 R79을 현대화한 레벨이 감독형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규정이에요. 운전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지만 시스템이 더 오래, 더 적극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대신 조건이 빡세요. 강력한 DMS, 그러니까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입 시간 기준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 운전자는 책임을 쥔 채로 시스템을 더 세게 쓰게 해주되 감시도 더 세게 하겠다는 구조죠.
카메라로 운전자 얼굴을 계속 보면서 졸거나 딴짓하면 바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R171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뭔가 느낌이 오시죠? R7-9은 너무 낡았고 R157은 레벨 3라서 책임 구조가 완전히 다르고 R170은 레벨 2인데 고속도로에만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 FSD는 어디에 끼워 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그럼 유럽에서 가능한 FSD 시나리오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 R171만으로 승인될 경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감독형 FSD 사용 가능성이 크지만 도심 FSD, 현재 한국의 V14 스타일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뚫린다 해도 도심까지 한 번에 풀리는 그림을 상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는 반쪽짜리 FSD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실망스러운 시나리오죠. 그럼 도심까지 포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아티클 39가 등장합니다. EU 규정 2018-858 제39조는 현행 UNECE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완전 새로운 기술에 한시적 예외를 주는 조항입니다. 이걸로 FSD를 태우면 도심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기능을 열 가능성이 생기는데 동시에 동등한 안전성 입증과 사전 검증 철학 때문에 테슬라의 실도로 대규모 베타 방식과 충돌한다고 제가 판단했어요. 이게 정말 핵심적인 갈등 지점이거든요. 테슬라는 일단 실제 도로에서 베타 테스트를 돌리면서 데이터를 쌓고 개선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유럽은 사전의 안전성을 완벽하게 입증하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두 철학이 정면 충돌하는 거죠. 게다가 EU 집행위의 태도도 중요하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EU 집행위가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있지는 않다 정도만 언급했을 뿐 신청하면 풀어주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승인해줄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EU 집행위가 우리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승인해줄 생각도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얘기로 확 들어가 봅시다. 한국과 중국산 테슬라에서 FSD가 다른 이유. 제가 조사한 결과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 3 YHW4 탑재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UNECE 규제, 특히 R7-9 기반 인증 차량이라서 미국산과 하드웨어가 같아도 소프트웨어 기능 상한이 다릅니다. 이거 정말 억울한 부분이죠. 똑같은 차인데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상한이 어떤 형태로 체감되냐면 연속 조향 시간 제한, 조향 각도 제한, 자동 차선 변경 횟수와 조건 제한 같은 것들이 법규 수준에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산보다 오토파일럿과 FSD 체감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사용자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규정 프레임에서 오는 체감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상하이산 모델 3 Y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켜놓으면 뭔가 계속 멈칫하거나 차선 변경이 매끄럽지 않거나 핸들을 너무 자주 잡아달라고 요구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게 다 규정 때문이에요. 그럼 왜 한국이 규제 후진국처럼 보이냐? 여기서 제가 발견한 핵심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율주행에 대해 독자 규제를 설계하지 않고 유럽 UN 규제 체계를 거의 그대로 수입하는 UN 규제 위성국 구조를 택했다. 위성국이라는 표현 진짜 강렬하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규제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구조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글로벌 OEM이 별도 이중 인증 없이 차를 들여오기 쉽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편하죠. 벤츠든 BMW든 아우디든 유럽에서 승인받은 차를 그대로 한국에 들여오면 되니까요. 근데 단점이 큽니다. 미국 등에서 먼저 나오는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한국이 스스로 평가하고 인증해 줄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기술이 먼저 나오면 한국은 따라갈 길이 막혀버린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FSD가 바로 이 케이스죠. 미국에서는 이미 V14까지 나와서 도심주행까지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걸 평가할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자율주행 전문 규제기관 징벌적 손
손해배상 같은 책임 구조, 빠른 민사 판결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 새 기술을 과감히 허용하되 사고가 나면 기업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함부로 위험한 기술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약하니까 주재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막아놓고 보자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한국의 방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담 규제기관을 만들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오픈한 규제 설계 과정을 가자는 제안, 그리고 유엔 규제를 기본으로 따르되 필요하면 한국이 별도 인증 루트를 열어서 유엔에서 아직 못 받는 기술도 한국형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신속한 사법 판단으로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해서 기술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무조건 막지도 말고 무조건 풀지도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서 평가하고 책임을 묻자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제 컨텐츠의 큰 뼈대고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댓글 폭주 파트라고 부를게요. 이 콘텐츠의 핵심 주장 요약해줘. 제가 언급한 UNECE 규정 R79, R157, R171 설명해줘. 테슬라 FSD가 유럽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제39조 예외 승인 절차와 조건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FSD 제한된 구조적 이유를 자세히 알려줘.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은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조사하면서 검토한 10개의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들도 꼼꼼하게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꼼꼼하게 자료 조사를 했다는 증거죠. 이제 제가 따로 정리한 파트, 한국에서 FSD 제한된 구조적 이유를 자세히 알려줘에 대한 본문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테슬라가 일부러 막았다가 아니라 한국이 유럽 UNECE 규제를 거의 그대로 수입하는 구조라 규제 프레임 자체가 FSD와 안 맞는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무시해서 FSD를 안 주는 거 아니냐는 건데 전혀 아니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FSD를 팔고 싶은데 규제가 막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한국이 쓰는 규제 프레임.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수입차 안전 기준은 미국산 차량은 미국 FMVSS 체계, 중국과 유럽산 차량은 UNECE, UNR 규정 체계를 따르는 구조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상하이산 모델 3Y는 유럽에서 UNECE 규정으로 형식 승, 인받은 그대로 한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능 한 개도 유럽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온다고 봐야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똑같은 테슬라인데 미국에서 만든 차는 미국 기준으로 들어오고 중국에서 만든 차는 유럽 기준으로 들어오니까 기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R79와 R171이 중국산 테슬라를 묶는 방식. 기존 R79 조향장치 규정은 연속 조향 시간, 허용 조향 각도, 시스템 주도, 차선 변경 등의 강한 상한을 걸어서 조향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고 시스템은 잠깐 보조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R171 DCAS도 레벨이 감독형이라 운전 책임은 항상 운전자에게 있고 고속도로와 전용도로 영역에서만 장시간 개입을 허용합니다. 시스템이 마음대로 차선 변경과 도심 주행을 전면적으로 주도하는 기능은 1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표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상하이산 모델 3Y는 이런 규정에 맞춰 승인된 차라서 FSD와 오토파일럿도 연속 조향 제한, 제한적인 차선 변경, 도심 자율주행 둘가 같은 법적 상한선을 넘을 수 없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R171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R171도 여전히 레벨이 감독형이고 고속도로에만 집중돼 있거든요. 도심 주행은 여전히 맞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171이 도입된다 해도 한국에서 도심 FSD를 쓸 수 있는 날은 요원하다는 거죠. 세 번째, 왜 미국산 SX는 되고 중국산 3I는 안 되나?
제가 분석한 결과 미국산 모델 SX HW4가 한미 FTA의 소량 수입 예외 규정을 이용해 미국 FMVSS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UNECE R79와 R171의 굴레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차들을 레벨이 운전자 보조로 분류하고 법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플러스 운전자 100% 책임이라는 전제를 걸어 감독형 FSD를 허용했다고 이해할 수 있죠. 반대로 한국에 풀린 테슬라 물량의 대부분인 상하이산 3Y는 UNECE 승인 구조라 R79와 R171이 정한 성능 상한을 넘는 FSD 기능, 특히 도심과 시스템 주도 기동을 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억울한 구조죠. 똑같은 테슬라 차주인데 SX 타는 사람은 FSD를 쓸 수 있고 3Y 타는 사람은 못 쓰는 거거든요. 게다가 3Y가 훨씬 대중적인 모델이잖아요. 대부분의 테슬라 오너들이 3Y를 타는데 그 사람들은 FSD를 못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바로 한국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이에요. 네 번째, 한국 자체법과 제도 구조의 한계.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 법 체계는 레벨 3 이상부터를 자율주행차로 취급하고 그 아래 레벨이는 운전자 보조장치로 봅니다. 감독형 FSD는 기능적으로 레벨이 5에서 3에 가까워 보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 레벨 2로 인증해두면 사고 시 책임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돌리기 쉬운 구조라서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레벨 2 취급이 방어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은 자율주행 전담 규제기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강한 책임 규정, 빠르고 일관된 민사 판결 같은 안전망이 약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새 기술을 국내 기준으로 직접 평가하고 승인하기보다 UN 규제를 그대로 따르는 보수적 선택을 해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일단 레벨 2로 해놓으면 사고 나도 운전자 책임이니까 우리는 안전하다는 논리인 거죠. 근데 이게 기술 발전을 막는 거거든요. 레벨이 5 같은 애매한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분류하고 규제할지 모르니까 일단 막아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혁신이 일어날 수 없죠. 다섯 번째, 구조적으로 풀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생각하기에 상하이산 모델 3Y FSD를 열려면 최소한 한국자동차 안전기준에 UN R171 DCAS를 정식 반영하고 그 안에서 허용되는 고속도로 한정, 감독형 FSD를 먼저 승인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도심까지 포함한 완전한 FSD를 열려면 UNECE가 FSD급 시스템을 수용할 새 카테고리를 만들거나 예시로 아티클 39 예외 경유 또는 한국이 UN 체계를 기본으로 두되 국내 전용 예외와 보안 규정을 만들어 직접 성능과 안전성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규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정리한 결론도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FSD가 제한되는 구조적 이유는 중국산이라서가 아니라 유럽 UNECE 규제 R79와 R171을 그대로 수입한 인증구조, 그리고 레벨이 책임구조에 안주하는 국내 법과 제도 설계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정말 명쾌한 정리죠? 중국산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규제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테슬라를 탓할 게 아니라 우리 규제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안전규제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UNEC 규정들이 한국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나? 한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테슬라와 미국산 차이점은 무엇인가? 아티클 39 예외 승인 사례와 절차를 한국 관점에서 설명해줘. 한국에서 DCAS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서도 아티클 39 예외 승인 사례와 절차를 한국 관점에서 설명해줘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이 두 번 나온 건 그만큼 중요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아티클 39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제가 검토한 10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제가 아티클 39 예외 승인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현행 UNEC 규정과 충돌하는 새로운 자동차 기술을 일정 조건 하에 먼저 허용해주는 EU 특례 절차, 그리고 한국은 이 결과를 거의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구조다.
첫 번째, 아티클 39가 뭐 하는 조항인지 근거로 EU 규정 2018-858 제39조를 들면서 UNEC 규정 등 기존 규정과 양립불가한 뉴 테크놀로지와 뉴 컨셉트 기술에 대해 예외 기반 형식 승인 타이프 어프로벌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요건도 두 줄로 정리됩니다. 해당 기술이 기존 규정, 예시로 UN R79, R157 등과 충돌함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안전과 환경보호 수준이 최소 동등 이상임을 시험과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조항이에요. 규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 일단 예외로 허용하고 나중에 규정을 고치자는 취지거든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안전과 환경보호 수준이 최소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활용 사례 유형도 제가 조사했습니다. 공식 문서와 가이드라인에서 자주 언급되는 예시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 DSM이 있어요. 기존 거울식 사이드 미러 규정과 형식이 다르지만 시야각과 사고율 같은 데이터로 동등 또는 상위 안전성을 입증해서 예외 승인 받고 이후 UNEC 규정 개정으로 반영하는 트랙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스티어 바이 와이어 SBW와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도 예시로 들어갑니다. 기계식 연결을 전제로 한 기존 규정과 충돌하니 기능 안전 ISO 26262 이중화 설계 장애 시 안전 상태로의 전환 등을 근거로 동등 안전성을 설명하는 방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핵심 내용, 기존 규정이 상정하지 않은 형식의 기술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시로 먼저 허용하고 나중에 규정에 반영하는 용도라는 점입니다. 디지털 사이드미러 같은 건 이미 여러 차례 적용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규정이 없어서 못 썼는데 아티클 39로 예외 승인 받아서 쓰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규정에 들어간 거예요. 스티어 바이 와이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티클 39가 기술 혁신을 위해 정말 중요한 통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아티클 39 예외 승인 절차 실무 플로우 EU 가이드라인 기준 흐름을 제가 단계로 나눴습니다. 제조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 예외가 필요한 특정 기능과 부품을 정의하고 어떤 UNEC 규정 또는 EU 규정 조항과 왜 충돌하는지 명시합니다. 그리고 안전과 환경 성능이 동등 이상이라는 시험 계획과 결과, FMEA 시나리오 기반 안전 분석 등을 패키지로 준비하죠. 그 다음 회원국 형식 승인 기관에 신청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RDW 네덜란드가 될 수 있고 다른 OEM은 KBA 독일, 유택치, 프랑스 등 선택 가능하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신청할 때는 어떤 조항을 어느 범위에서 면제해달라, 그리고 대신 이런 식으로 안전 목표를 달성한다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임시 국가 한정 승인 가능, 승인기관이 자체 시험과 안전평가를 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한 국가 한정 형식 승인, 임시 승인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EU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네덜란드 등록 차량만 허용 같은 형태로 제한된다고 하죠.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일단 한 나라에서만 허용해보고 문제 없으면 EU 전체로 확대하는 방식인 거죠.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네덜란드가 테슬라한테 우호적인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덜란드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면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전략인 거죠. 그 다음이 진짜 아티클 39 승인입니다. EU 집행위원회 승인 단계. 국가기관이 아티클 39 예외를 요청하면 EU 집행위가 기술위원회 TCMV 의견 등을 거쳐 집행결정 Implementing Act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 조건도 제가 확인했어요. 최소 36개월 이상 유효기간, 연간 또는 총 생산 대수 제한, 특정 사용 조건, 예시로 구간 속도 기능 제한 부과 가능, 그리고 거부되면 국가기관은 6개월, 유예 후 임시 승인을
승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36개월이면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임시로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데이터 쌓아서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면 정식 규정에 편입시키는 거죠. 생산 대수 제한도 걸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소량만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유럽의 보수적인 접근법이에요. 미국처럼 일단 풀어놓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심스럽게 확대하는 거죠. 규정 개정 트리거도 이어집니다. 아티클 39로 승인된 기술은 제40조 체계에 따라 UNECE와 EU 규정 개정 작업의 트리거가 됩니다. 결국 예외로 잠깐 허용하고 정식 규정에 편입하는 게 본래 목적이라는 내용으로 딱 정리됩니다. 이게 아티클 39의 진짜 목적이에요. 영구적인 예외가 아니라 규정 개정을 위한 임시 조치인 거죠.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규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 일단 예외로 허용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접근법이죠. 세 번째, 테슬라 FSD와 아티클 39의 잠재적 활용 방식. 제가 이걸 가정 시나리오로 설명하겠습니다. 충돌하는 규정은 UN R79, R157, R171 이 규정들이 시스템의 연속 조향, 차선 변경, 도심 자율주행 등을 강하게 제한해서 미국에서 운용 중인 FSD V14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럼 테슬라가 제시해야 할 건 뭐냐? 어떤 조항? 예시로 R79의 연속 조향 제한, 차선 변경, 로직 제한 등을 면제받고 싶은지 명시해야 하고 수억 킬로미터 단위의 실제 주행 데이터, 디스인게이지먼트, 통계, 사고율 비교 등으로 동등 또는 상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 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 조치로 DMS OTA, 모니터링, 단계적 롤아웃, 지리적 제한 같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테슬라가 FSD를 아티클 39로 승인받으려면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준비해야 해요. 수억 킬로미터 주행 데이터, 디스인게이지먼트, 통계, 사고율, 비교 같은 것들을 다 준비해야 하거든요. 테슬라는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문제는 유럽이 그 데이터를 신뢰할지, 그리고 안전하다고 인정할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제일 날카롭게 짚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FSD는 DSM이나 SBW처럼 기존 기술을 새 방식으로 구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운전행위 전체를 AI가 행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서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서 동등 안전성을 입증할 건가라는 철학적 난제가 큽니다. 이게 아티클 39를 어렵게 만드는 본질이라는 얘기죠.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에요.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기존 거울식 사이드미러랑 비교하면 되고 스티어 바이 와이어는 기존 기계식 조향 장치랑 비교하면 되는데 FSD는 뭐랑 비교해야 할까요? 인간 운전자랑 비교해야 하나요? 근데 인간 운전자도 사고를 내잖아요. FSD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건가요? 이게 정말 어려운 철학적 문제예요.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로는 답을 내기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네 번째, 아티클 39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제가 판단하기에 한국은 자율주행 규제를 유럽 UNECE 체계와 EU 기반으로 거의 그대로 수입하는 구조라서 아티클 39 승인 여부는 한국의 직접적인 시나리오 변화를 만듭니다. 아티클 39가 승인될 경우 예시로 FSD에 준하는 고도 자동 운전이 EU에서 아티클 39로 승인되면 EU는 해당 기술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UNECE와 EU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한국은 보통 수년의 시차를 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UNECE 개정안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KMVSS 등에 반영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별도 독자 노선을 걷지 않아도 EU가 아티클 39 이후 규정 개정을 해주면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 수용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한국한테는 좋은 소식이면서 동시에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EU에서 승인되면 한국도 자동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고, 나쁜 소식은 EU에서 안 되면 한국도 영원히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EU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UN 규제 위성국의 비애예요. 반대로 아티클 39가 없거나 활용되지 않을 경우
아티클 39가 사용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은 UNEC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사실상 막힌 상태로 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율주행 독자 기준과 예외 루트가 미약하기 때문에 중국과 유럽산 차량 UNEC 승인 기반은 규정 상한에 묶여 FSD 같은 기능이 제한되고, 미국산 차량만 한미 FTA 특례 등으로 별도 루트를 타고 더 높은 기능을 제공하는 기형적인 이중 구조가 지속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미국산 SX는 FSD 쓸 수 있는데 중국산 3Y는 못 쓰. 는 기형적인 구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답답한 상황이에요. 다섯 번째, 한국 입장에서의 전략과 시사점. 제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략 1, EU와 UNEC 트랙 적극 추종. 국내 OEM과 부품사가 디지털 사이드 미러, SBW, 고도 자동 운전 기능 등에 대해 EU 아티클 39 트랙을 활용하면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개정 UNEC 규정을 한국이 빠르게 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현대차 같은 한국 OEM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대차가 EU에서 아티클 39 트랙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술을 먼저 승인받으면 그게 규정 개정으로 이어지고 한국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만 기다릴 게 아니라 한국 OEM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전략이 한국형 아티클 39 스타일 예외제도 도입. UN 규제는 기본적으로 따르되 신기술이 UNEC와 충돌하지만 동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한국 내에서만 먼저 허용할 수 있는 국가 예외 트랙을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세트도 제가 정리했어요. 자율주행 전담 주재기관, 독립적인 안전평가 인프라, 사고 시 제조사 책임을 확실히 지우는 징벌적 배상과 보험 체계. 이게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이유를 무조건 따라가기만 할 게 아니라 한국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러려면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시설도 필요하고 법도 만들어야 하니까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봐요. 전략 3. 한국 OEM의 선제적 활용. 현대차 그룹 등 한국 OEM이 DSM, SBW, 고도 HDA, HP 등 기능으로 아티클 39를 적극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UNEC 규정 개정 방향에 한국 기술이 반영되고 한국 시장도 그 이득을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현대차가 개발하고 있는 HDA, 하이웨이 드라이빙 애시스트나 HP 하이웨이 파일럿 같은 기술들을 아티클 39 트랙을 통해 먼저 승인받으면 그게 나중에 UNEC 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한국 OEM들도 적극적으로 규제 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티클 39는 새 기술이 규제를 앞질렀을 때 제조사가 데이터로 안전성을 증명하며 예외, 를 요청하고 이유가 제한된 조건에서 먼저 허용한 뒤 규정을 고치는 절차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유엔과 EU를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이 아티클 39 결정들의 영향권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제 컨텐츠 한 줄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유럽 승인이라는 헤드라인만 보면 뭔가 당장 풀릴 것 같지만 제가 분석한 현실은 2026년 2월 RDW 시연과 검증 목표 단계일 수 있고, 유럽에서 가능한 형태는 UNECE R171, DCAS 기반 고속도로 한정이 먼저 열릴 확률이 크며, 도심까지 가려면 EU 규정 2018-858, 아티클 39 예외 승인 같은 고난도 루트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UN 규제 위성국 구조 때문에 독자적인 평가와 인증 통로가 약해서 중국과 유럽산 UNEC 승인 기반 차량은 상한에 묶이고, 미국산은 한미 FTA 소량 수입 예외와 FMVSS로 다른 길을 타는 이중 구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워요. 규제 시스템을 바꾸려면 법도 고쳐야 하고 조직도 만들어야 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하거든요. 근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율주행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고 한국이 여기서 뒤처지면 자동차 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심 갖고 목소리 내고 압박해야 해요. 그래야 정부도 움직이고 규제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뉴스 제목에 낚일 확률이 확 내려가죠. 앞으로 테슬라 FSD 유럽 승인 같은 기사 보시면 이게 진짜 승인인지 아니면 시연 단계인지 확인해 봐야겠네 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콘텐츠가 도움되셨다면 끝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딱 3개만 가볍게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제가 던진 질문들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 DCAS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이거 여러분 생각도 같이 남겨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부 자동차 안전 관련 정부기관, 그리고 보수적인 규제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들이 주요 장애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제가 다룬 UNECE 규제, 아티클 39, 한국 규제 시스템 같은 내용들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자율주행 관련 뉴스 볼 때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콘텐츠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다룬 내용은 단순히 테슬라 FSD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규제 시스템 전체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다른 신기술 분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드론, AI, 바이오 등등 모든 분야에서 일단 막고 보자는 규제 마인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콘텐츠가 단순히 자동차 얘기로만 끝나지 않고 한국의 규제 철학 전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